네, 여러분. 어, 질문지 작성하기 1강에 이어서 계속해서 연결해서 강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전까지 우리 1강에서 음, 그 문항에 대한 잘못된 예와 또 어, 좋은 그 예를 에, 지금 수정한 그 예들을 지금 보여주는 가운데 지금 1강을 좀 마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계속 이어서 그 문항들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항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이런 문항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를 표집을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어, 이제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결론을 내가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표집을 해서 이제 그 결론적인 것을 얻어야 되는데 이 질문 자체가 좀 너무 내가 연구의 분야까지 이게 다 이 질문이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통계를 내면서 내가 이것도 하나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 분야도 한번 물어봤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더러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또 부랴부랴 또 질문지를 작성해가지고 또다시 돌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문제가 별로 여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지를 우리가 어, 그 사전에 계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1강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떤 문제를 낼 것인가 그거를 그 질문지에 대한 어, 문항 준비표 있지 않습니까? 그 준비대로 그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계획 단계에서 잘해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막 부랴부랴 시간에 쫓기고 막 그러다 보면 이런 것 저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질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까 그 문항 구성의 그 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행복감에 대한 연구를 만약에 한다고 할 때 행복감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한다 할 때 그 변수에 들어가는 그 요인 그래서 이제 그 사회 인구적 어, 교사의 그 행복감에 대해서 할 때 사회 인구적 특성 분야에서 내가 어, 연령 여기에는 이제 연령 또 성별 그리고 결혼 여부 그리고 가구의 소득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사회 인구적 특성에서 이런 문제, 이런 문항, 이런 문항, 이런 문항 하겠다. 여기에서 내가 한 문항, 성별에서 내가 한 문항, 결혼 여부에서 한 문항,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표를 다 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의 문항 구성 준비표에 정말 집중해서 내 연구의 방향과 그 영역 전반에 걸쳐서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계획을 잘 하고 준비를 잘 해서 이 부분들을 잘 메꿔 나가야 나중에 통계를 내면서 어우 이거는 여기는 미진하다라든지 어우 내가 이거 잘못했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후회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후회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통제 변수에서 어,
통제 변수에서 또 어떤 계획을 했습니까? 이게 교사의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한다고 할 때 사용 계획표에서 그 질문 문항수를, 그리고 학교 설립 유형, 근무 학교의 급별, 이런 식으로 해서 나 이 질문을 내가 학교가 사립인지 공립인지 국립인지 그런 문제를 질문하는 것, 내가 여기는 한 문항을 하겠다. 급별,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그걸 한 문항, 이런 식으로 이미 사전에 계획을 다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표가 아까 그 1교시에 1강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준비표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있어야 무리 없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독립 변수에서 뭐 가족 관계 만족도, 건강 수준, 종교 유무, 여가 활동, 직장 내 인간 관계 만족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해서, 그래서 몇 문항 정도를 내가 거기에서는 몇 문항으로 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계획되고 표시되고,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사용될 것인가, 통계 변수로 사용할 것인가, 표준화된 척도 활용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벌써 비교에 대해서도 다 준비가 되어진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런 논문이, 이런 문항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기존에 있는 자료들, 선행 연구,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이런 표를 제대로 구성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선행 연구를 잘 하고, 또 남들은 비슷한 유형의 연구들은 어떤 질문을 또 했고 어떻게 통계를 냈고 결론을 이르러 갔는가에 대해서도 선행 연구에서 이제 잘 살펴봐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렇게 이런 문항으로 몇 개 정도로 이렇게 나는 진행하겠다라는 것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이게 잘 되어야 나중에 후회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그 질문 유형들을 살펴보면서 이 강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유형으로 잘못된 예와 수정한 예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눠볼게요. 자, 여기 또 이제 문항이 이렇게 돼요. 당신의 여가 활동 시간은? 이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밑에 보시면 위의 문항에서는 여가 활동의 시간 단위가 명확하지 않다. 시간과 관련해서 응답할 단위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여가 활동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서 명확한 질문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명료하게. 그러면 여기서 시간이라고 물을 때 뭔가 그 단위가 명확하지 않아요. 제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분 단위로 묻는 것이 이 경우에는 시간 단위보다 여가 활동 시간이라고 할 때는 여기 이 학문에서는 최소한 시간 몇 시간 이렇게 하기보다는 분 단위로 시간을 묻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예를 보게 되면 당신의 하루 평균 여가 활동 시간은 몇 분입니까? 하루에 그 여가 시간을 몇 시간씩, 3시간, 4시간씩 쓸 수 있는 시간이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하더라도 몇 분이죠. 그래서 명료하게 여가 활동 시간은 이라고 묻지 말고 당신의 하루 평균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내가 월요일 날은 12시간, 아니 뭐 5시간, 3시간, 4시간 뭐 이렇게 가다가 그거를 평균을 내보면 3시간 혹은 뭐 30분 혹은 20분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당신의 하루 평균, 여기에서 보십시오. 당신의 여가 활동 시간은이라고 한다면 한 달을 말하는 건지 일주일을 말하는 건지 하루를 말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쓰는 사람이, 그럴 때 여기 보십시오. 수정한 예. 당신의 하루 평균, 하루라고 하는 단위를 주어졌죠. 활동 시간은 몇 분입니까? 이거는 시간
그렇게 대충 물어봤는데 뭉뚱그려서 여기에는 하루라고 하는 것이 제시됐고 몇 분이냐는 것이 시간 단위까지 제시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훨씬 이 사람이 응답하는 사람이 답변하기가 쉬운 거죠. 당신의 여가활동 시간은이라고 물어버리면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불분명해. 그러니까 더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어디에 포커스가 있는 건지 하루인지 한 달인지 일주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하루 평균으로 나와서 구체적으로 명료화 시켰거든요. 이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살펴보는 것은 응답 항목이 상호 배타적이 되지 않도록 답지를 구성해야 한다. 응답 항목이 서로 배타적이야. 서로 다른 질문을 부정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답지가 상호 배타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응답 항목 간의 그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구성해서 응답자가 자신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것을 정확하게 하나만 고를 수 있도록 답지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잘못된 예. 여기에서 이제 잘못된 예를 한번 볼까요? 자, 당신의 일상적인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일상적인 건강 상태. 1. 건강함. 2. 자주 아픔. 3. 건강하지 않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체크하도록 해당 번호에 체크하도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문항에서 답지를 보면 자주 아픔 그리고 건강하지 않음, 이거는 자주 아픔이 건강하지 않음이 되잖아요. 그 상호 배타적이지 않은 답지가 두 개가 있는 셈이에요. 상호 배타적이지 않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배타적이지 않다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있는 셈이에요. 따라서 답지를 상호 배타적으로 조정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이제 다음 추천하는 예를 보세요. 당신의 일상적인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1. 매우 건강한 편이다. 2. 건강한 편이다. 3.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4. 매우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여기에서 뭔가 좀 더 구체적이잖아요. 건강하다, 자주 아프다, 건강하지 않다. 이것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명료하고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만들 때, 문항을 만들 때 명료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또 잘못된 예를 봅시다. 당신의 하루 평균 여가 활동 시간은 당신의 하루 평균 여가 활동 시간은 그러면서 1. 1시간 2. 1시간에서 2시간 3. 2시간에서 3시간 4. 3시간 이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문제가 뭡니까? 여기에서 위 항목에서 여가 활동 시간이 딱 1시간, 2시간, 3시간인 경우에는 선택한 답지가 두 개가 돼요. 양쪽에 다 물려요. 1번도 물리고 2번도 물리고. 그렇죠.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동일한 내용이 두 개 이상의 답지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 미만 등의 표기를 사용해 가지고 수정하는 것이 좋다. 이럴 경우에는 미만이라는 단어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복되지 않죠. 1시간 미만, 그러면 1시간이 넘지 않잖아요. 이하잖아요. 1시간 이하가 되잖아요. 그리고 2번에는 어떻게 돼요? 1시간 이상, 여기가 전혀 연결되지 않죠. 1시간에서 2시간, 2시간에서 3시간 이러면 이게 포함이 되어버리지만 미만을 써버릴 경우에 이게 포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따로 분리가 돼요. 그래서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여기서 또 2시간을 시작하지만 2시간 이상, 여기는 미만이고 여기는 이상이에요.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면 두 개로 겹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좋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1시간에서 2시간, 1시간, 그래 놓고는 2번에 1시간에서 2시간, 이러면 1시간이 또 겹쳐버리잖아요. 1번, 2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만이라고 하는 단어, 이하라고 하는 거죠. 미만이라는 이 단어를 씀으로써 확실하게 구별을 해버리는 거예요. 구분을 해버리죠. 이런 예를 해야 좋다는 거죠. 명료하게 쓰는 사람도, 답을 다는 사람도 굉장히 고민 없이 바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5번째, 응답 내용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답지를 구성해야 된다. 응답 내용을 모두 포함하게 해라. 자, 묻는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답지로 구성을 해가지고 제시해야만이 응답자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명목 측정으로 구성된 문항의 경우에는 응답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가능한 경우를 모두 넣어가지고 답지를 구성하도록 해야 돼요. 필요한 경우에는 기타를 넣어가지고 해당 내용을 기입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 제시된 곳에 답이 없어. 그러면 기타를 넣어가지고 본인이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은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역시 잘못된 예와 수정한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잘못된 예를 보죠. 당신의 하루 평균 여가 활동 시간은, 자, 그러면서 1. 1시간 미만, 2.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미만을 썼어요. 아까 거기 위에서 지적한 거. 근데 이제 문자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자, 뭐가 잘못됐을까요? 3.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자, 여기 학문에서 여가 활동 시간 중에 3시간 이상인 경우는 답지에 없어요. 3시간 미만이잖아요, 여기. 그리고 끝나버렸잖아요. 1. 1시간 미만, 2. 2시간 미만, 3.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그러면 운동을 여가 생활을 3시간 이상 하는 사람은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쓸 데가 없단 말이에요. 나는 3시간 이상 하는데 3시간 미만까지 제시된 거예요. 그래서 답지를 구성할 때는 이 모든 것에 다 해당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수정한 예를 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은 어떻습니까? 1. 1시간 미만. 2.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똑같아요. 3.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똑같아요. 아까 그 잘못된 예하고. 근데 뭐가 다릅니까? 4번이 있다는 거예요. 4번 3시간 이상. 아까 잘못된 예는 이 3시간 미만으로 3시간 이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3시간 이상 여가 활동을 하는 사람은 쓸 것이 없는 거예요. 쓸 데가. 근데 이제 이 예는, 이 추천의 예는, 수정의 예는 3시간 이상을 기입함으로써 그 3시간 이상 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한 거죠. 자, 그리고 6번째, 응답 항목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상호 균형적으로 답지를 구성해야 된다. 상호 균형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주로 이제 4점 척도나 5점 척도 등 등간 측정의 답지를 구성할 때 유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등간 측정 1, 2, 3, 4, 5 이런 식의 여기에서 이제 상호 균형적이지 않다는 것은 답지 제시에서 어느 한 방향으로 답지를 더 많이 제시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의사항은 뭐냐면 정치나 선거 여론조사에서 사용하는 문항을 만들 때에 특별히 유의해야 돼요. 이런 것이.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하는 측에서 지지하는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응답 항목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할 경우에 여론을 조작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사회적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좋은 예와 좋지 않은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과 가족 간의 관계,
당신과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만족 정도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라고 할 때 1. 매우 만족한다. 2. 만족한다. 3. 매우 불만족하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지적해 보실래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기에서는 뭐가 문제 같습니까? 어떤 것이 문제일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생각이 맞을 거예요. 예. 이 학문에서 만족하는 것의 답지는 두 개예요. 1. 매우 만족, 2. 만족. 그런데 불만족에 관한 답지는 한 개에서 그쳐요. 매우 불만족. 이게 여기에서 이 만족은 두 개고 불만족은 하나. 이게 상호 균형적이지 않고 상호 불균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양쪽 방향성을 고려해 가지고 상호 간의 균형을 맞추도록 수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자, 당신과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1.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여기 만족과의 부분이고 이제 3번은 불만족이에요. 대체로 불만족, 대체로 만족이고 대체로 불만족. 그리고 매우 만족에 대하여서 매우 불만족. 이렇게 되어지면 상호 균형적이 된 거예요. 만족과 불만족이 다 균형을 잡혔어요. 그래서 택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택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앞에서의 그 잘못된 예에서는 만족은 두 개고 불만족은 하나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게 불균형이라는 거죠. 이런 것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항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동일한 내용일지라도 문항을 구성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이제 제작할 수 있는 문항의 종류를 파악해 봅시다. 문항의 종류에 따라서는 분석의 방법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가설이나 연구 변수의 조작적 정의 등을 고려해 가지고 문항의 종류를 잘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문항의 종류를 정하기 이전에 자신의 연구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명확하게.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쩔 때는 연구를 하다 보면 너무 바빠가지고 그 설문지를 돌리고 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막 연구 시작하면서 동시에 막 질문도 동시에 만들어가지고 해버리면 급하다고 굉장히 나중에 후회합니다. 오히려 더 망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연구 변수와 조작적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질문지 먼저 만든다? 불가능하지만 간혹 그러다가 제게 자기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이 더 오래 걸려 버리죠. 다시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이제 이게 굉장히 연구가 틀어져요. 질이 좋지 않게 되죠. 자, 그래서 응답 방식에 따른 문항의 종류, 즉 개방형 문항과 폐쇄형 문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개방형 문항입니다. 자, 이것은 말 그대로 응답자가 자신의 응답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문항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자가 자신의 응답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그냥 택하십시오. 1번, 2번, 3번 이게 아니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유응답형 문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로부터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인 응답을 얻으려고 할 때에 이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응답자가 답한 내용을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변수의 특징에 따라 가지고 자유롭게 조정하면서 응답 항목을 다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어요. 네. 하지만 응답자가 답한 구체적인 내용을 항목화하거나 또는 숫자로 전환하기 위해서 연구자가 답지를 조성하는데 어떻게 돼요? 엄청 시간이 걸려요. 100명이면 그걸 100개를 다 내가 다시 봐야 되거든요. 항목을 따로따로 챙겨가지고. 이런 이제 단점이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그래서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응답자에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응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 응답을 외면하는 경우도 많아요. 답을 안 달아봐요.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글을 길게 쓰거나 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1, 2, 3번에서 선택하는 거는 괜찮은데 당신이 생각을 적으셔 그러면 이 글을 쓰기를 싫어해요.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방형은 꼭 필요할 경우만 쓰라. 너무 막 그렇게 하면 내가 그것을 통계를 내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힘들지만 또 답을 다는 답안지를 대상으로 하는 그분들의 그 쓰는 것도 힘들어한다. 그래서 안 써버릴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제 개방형 문항을 만들더라도 어렵게 답지를 적게 할 것인가, 어떻게 답지를 적게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서 응답칸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예시 1의 경우에 하루당 여가활동 시간을 정확하게 분 단위로 적을 수 있게 답안지를 구성하고 있어요. 또한 예 2와 예 3, 예시 3의 경우에도 동일한 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응답자의 입장에서 보면 예 2는 나이 계산을 응답자가 직접 해야 하고 예 3은 응답자가 출생 연도를 바로 적을 수 있어서 답하기가 쉬워요. 개방항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편의를 고려해 가지고 문항과 답지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해 보여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응답자의 편의성이에요. 응답자의 편의성. 이게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예2를 봅시다. 당신의 하루 평균 여가 활동을 직접 적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이 시간을 정확하게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마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내가 1시간이면 60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2시간이면 120분 뭐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2에서 보면 올해 당신의 올해 나이를 만으로 적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금 몇 년생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몇 살이야? 내가 지금 28인가? 만으로 29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만의 나이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3. 당신이 태어난 연도를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가로에다가 양력을 기준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1900 몇 년, 몇 월.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적을 수 있어서 이거는 예2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 나이를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좀 어렵죠. 번거로워요. 그러나 태어난 연도를 적어주죠. 그러면 내가 몇 년 몇 월 그냥 쉽잖아요. 그죠? 그 응답자 편의성을 중요시해야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문항을 만들 때도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쇄형, 양자택일형의 문항. 그래서 양자택일이에요. 당신의 성별은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굉장히 쉽잖아요. 그리고 예시 2와 같은 답으로 예, 아니오 중에서 고르게 하는 경우도 이런 형태의 문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종교가 있습니까? 예. 없으면 아니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이 응답자의 편의성,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예와 아니오와 같은 이 둘 중에 하나를 답하는 형식의 문항은 조작적 정의에 따라 가지고 동일한 내용을 복수의 항문으로 물어 가지고 지수 형태의 자료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하나의 조작적 정의에 따라 가지고 동일한 내용을 일련의 여러 유사 항문을 만들고 답안지로 예, 아니오를 제시하게 함으로써 그렇게 제시해서 이제 측정함으로써 자료를 통계 분석할 때 관련 문항에 대한 반응치, 이 반응치의 합을 구하면 그것을 어떻게 지수로 활용할 수 있다. 지수로. 다음에 제시된 이제 예 3번은 건강 상태라는 변수에 대해 가지고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으로 조작적 정의를 했을 경우에는 지수로 구성할 수 있는
그 문항 제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3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라는 주작적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을 3개의 양자택일형 질문으로 구성한 겁니다. 이 세 문항 각각에 대한 응답은 예에 대한 선택은 1점, 아니오에 대한 선택은 0점으로 점수를 부여하면 세 가지 유형에 대한 총점은 0점에서 3점까지 분포하게 되는데, 이 점수는 응답자의 정신건강 상태의 지수로 사용할 수 있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일상적인 움직임에 불편이 있다 없다? 나는 없다. 아니요, 나 있다가 되겠죠. 나는 특별한 질병을 가지고 있다? 아니요, 나 그런 거 없어요. 나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아니요, 나는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이런 것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가지고 이것을 예 아니오를 예를 1점, 아니오를 0점으로 한다. 그러면 점수가 낼 수 있잖아요. 이건 0점인 거죠. 이런 식으로 다세 폐쇄형 그 단위 선택 문항을 한번 볼까요? 이것은 답지를 2개 이상을 주고 그 중에서 하나만 고르도록 문항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양자택일형도 여기에 속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그 단위 선택형 문항에서는 답안지를 3개 이상 제시하고 제시된 여러 개 중에서 하나만 고르도록 답지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목 측정이나 등간 측정으로 구성하는 학문에도 활용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다음에 제시된 것 중에 예1과 예2, 예1과 예2, 여기에 있는 예1과 예2 모두 명목 측정을 위한 문항인데요. 그런데 이제 제시한 답지만으로 모든 것을 포괄하기 어려운 답지를 제시할 때에는 예2와 같이 조사자가 제시한 그 답지 외에 다른 의견을 적을 수 있도록 기타 라는 항목을 답지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3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는 등간 측정을 위한 문항의 그 예시를 제시한 것입니다. 자, 볼까요? 당신이 현재 근무하는 학교급은 어떻습니까?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자, 그리고 2 예2 다음 중에서 행복한 삶을 위해 당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중요한 게 뭐냐? 인간관계냐? 건강이냐? 여기서 나름의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3 여가활동, 4 직업, 5 소득, 6 종교, 7 기타. 여기서 바로 여기에 항목되지 않으면, 포함되지 않으면 내 나름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적을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리고 예3은 학교에서 학생과의 관계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 학교에서 학생과 관계, 내가 교사니까 교사를 좀 대상으로 연구하는 거니까 관계에서 만족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럴 때 5개의 문항을 답지를 제시했죠. 매우 만족, 2 대체로 만족, 3 보통. 이게 중간이죠.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그리고 반대편에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죠. 균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폐쇄형. 다항 선택형 질문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이제 답지를 여러 개 주고 그 중에서 2개 이상의 답을 고르도록 문항을 구성하는 것을 다항 선택형 질문이라고 그래요. 이 경우에는 이제 묻는 질문에서 구체적으로 몇 개를 선택하고 정확하게 지시를 선택하라고 정확하게 지시를 해야 됩니다. 순서 없이 고르게 하는 경우나 순서를 고려해서 고르게 하는 경우도 또 해당하는 그 전부를 선택하는 경우와 같이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예는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예1, 예2, 예3, 예4에서와 각각 다르게 제시할 수 있어요. 먼저 제 예1을 볼까요?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다음 제시된 것 중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를 골라 체크해 주시오. 이 중에 3가지를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 2. 행복한 삶에 필요한 조건으로 다음에 제시된 것 중에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를 골라 그 순서대로 적어주시오. 여기에는 얘 1에는 순서가 없었어요. 그냥 3개만 체크하면 됐는데 여기는 어때요? 중요하다는 것 중에 3개를 골라가지고 순위를 매겨라. 1순위가 뭐고 2순위가 뭐고 3순위가 뭔지를 순위를 매기게 한 거죠. 그리고 4번에는 각자 삶에 제시된 내용을 고려해 가지고 당신이 보기에 각 항목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해당 앞에 V표를 해달라.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제시된 각각의 내용을 고려해 가지고 보기에 좋은, 당신이 보기에 각 항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거를 선택해 보라. 이렇게 이제 체크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준 거죠. 그리고 얘 4는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다음 6가지의 항목 모두에 대하여 당신은 어떤 것이 중요한지 생각하고 순서대로 번호를 정하십시오. 그래서 내 나름의 나는 이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소득이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건강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종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가 활동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직업.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겨보라는 거예요. 중요 순위에 따라. 그런데 이런 그 다항 선택형의 문항의 경우에는 묻는 문항이 질문지에서 하나로 구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자료를 분석할 때는 답지 각각을 하나의 변수로 간주해 가지고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항을 구성할 때는 자료 분석까지 고려해서 문항 구성에 유의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 분석까지 고려한 문항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야 되죠. 이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선택 문항의 경우, 다항 선택형 문항의 경우에 자료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답지 하나하나에 문항을 만들어 가지고 제시하는 단위 선택형으로 구성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긴 해요. 이것을 위해서 다음에 이제 제시된 예 1이나 예 2와 같은 같이 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예 1을 볼까요?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으로 다음에 제시된 항목의 중요도를 고려해 가지고 매우 중요하다 4점, 대체로 중요하다 3점, 대체로 중요하지 않다 2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을 각 항목 가로에 넣어 주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다음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서 당신의 행복한 삶과 관련하여 중요도를 평가해 가지고 해당되는 곳에 0표를 해 주십시오. 인간관계 중요합니다. 건강 매우 중요합니다. 여가활동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요도에 따라서 0자를 표시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문항 배치 방식을 고려한 종류. 이것은 이제 단독형 문항 혹은 조건부 문항 또는 행렬식 문항이라고도 하는데요. 단독형 문항은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 각 문항을 순서대로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당신이 현재 근무하는 학교급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 중, 고 이렇게 순서인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당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학생과의 관계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는 다음 어느 것에 해당합니까? 이것도 매우 만족, 대체 만족, 대체 불만족, 대체 매우 불만족 이런 식으로 순서에 의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쫙 좌우로. 그러면 이제 조건부는 어떻습니까? 조건부는 문항의 의견이나 경험의 유무 등을 묻는 질문을 먼저 배치해 놓고 그에 따라서 추가로 세부 내용을 묻는 문항을 연결해서 배치하는 것이 바로 조건부 문항이라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제 먼저 묻는 문항에서
각 답지를 선택할 경우에 따라 그 다음에 어느 문항으로 가서 응답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를 제시하면 이렇습니다. 자, 당신은 종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1-1로 가십시오. 없습니다. 그러면 2번으로 가십시오. 이런 식이에요. 이게 조건부 문항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경험한 적 있죠? 그리고 이제 행렬식 문항. 자, 행렬식 문항은 유사한 내용을 동일한 척도로 묻는 경우 한 표 안에 넣어가지고 응답하도록 질문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한 표 안에 넣어가지고. 자, 그걸 볼까요? 자, 이거죠. 자, 다음은 당신과 학교 구성원과의 인간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인간관계별로 얼마나 만족하는지 평가하여 가장 가까운 것에 부의표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 교장과 인간관계. 나는 인간관계인데 지금 인간관계를 묻고 있는데 나는 교장과의 관계는 어떠냐?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동료 교사와 인간관계는 어떠냐? 대체로 만족한다. 학생과 관계는 어떠냐? 매우 만족.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행렬식 문항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문항의 형식과 관련한 권장사항입니다. 자, 여기에서 문항의 형식과 관련해 가지고 언어적 혹은 기술적 측면에서 권장사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제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응답자들이 쉽게 답할 수 있도록 하여서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기법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짧은 문장으로 질문을 만드는 것이 좋아요. 길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뭘 질문한지가 모호해져요. 그래서 무조건 짧게 해야 돼요. 예. 예 1. 당신은 종교가 있습니까? 예 2. 당신은 믿고 있는 종교가 있습니까? 당신은 현재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이죠. 이 예 1보다 예 2나 예 3이 더 정확해 보이죠. 하지만 예 1의 경우는 가장 짧으면서도 듣고자 하는 것을 응답자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서 더 나은 문항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2나 3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부정어가 있는 문항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묻는 문항에 부정어가 들어가 있으면 응답할 때 응답자가 응답의 방향에서 혼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부정어로 이제 질문을 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긍정어로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우리 잠깐 쉬었다가 3강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달려왔네요, 여러분. 좀 쉬었다가 이따 뵙겠습니다. 3강에서 봬요. 안녕.